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맨큐의 제11장에 있는 ISL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거시경제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ISL 모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재화시장과 IS 곡선, 또 다른 하나는 화폐시장과 LM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재화시장과 IS 곡선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재화시장과 IS 곡선은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인즈는 경기 침체, 고실업, 저소득 이런 것들의 주 원인이, 이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자본, 노동, 기술 같은 생산 요소의 총 공급이 소득을 결정한다고 하는 고전파의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전파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케인즈는 이에 반해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결국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고전파와 이 케인즈파 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맨큐는 이 두 가지 주장을 합성한 주장을 이야기했는데, 우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신축적이다, 물가가 신축적이다. 그래서 총 공급이 소득을 결정한다. 즉 말은 결국 고전파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나 물가가 경직적이고 총수요 변화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케인즈의 두 주장을 종합해서 이 맨큐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ISL의 모형은 케인즈 이론을 잘 설명한 이론인데, 물가가 고정된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고정된 경우에, 이 케인즈 이론을 잘 설명한 대표적인 모형인데, 이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국민소득 Y의 결정. 국민소득 Y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요인들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가? 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케인즈의 주장을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SRAS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은 물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P바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는 수평의 모습을 갖는 단기 총공급 곡선을 얘기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 총수요 곡선 AD0,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단기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되는 요점에서 결국은 균형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만약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리로 이동하게 되니까 소득은 Y0에서 Y1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고정된 단기에서는 케인즈파가 주장하듯이 총수요의 변화가 결국은
총 소득을 Y0에서 Y1으로 증가시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SL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IS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거시경제학에서 다룬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인데, 이 I는 여기서 investment, 그 다음에 S는 saving, 저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IS 곡선이라는 것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그런 경우로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재화시장 균형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균형을 나타내는 R과 Y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IS 곡선이고, 이에 반해서 LM 곡선은 유동성과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Y와 R의 조합을 나타낸다. R과 Y 다 똑같습니다. R과 Y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 LM 곡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R이 IS 곡선에서도 들어가 있고, 즉 이자율이 여기 재화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또 화폐시장에서도 요 R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R이 사실은 요 IS 곡선과 LM 곡선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인즈의 단순 소득 모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의 단순 소득 모형을 보면 케인즈의 단순 소득 모형은, 케인즈는 일국 경제의 소득이 단기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가 지출고자 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지출을 결정을 한다, 만약에 지출을 증대시킨다, 가계가 지출을 증대시키면 기업은 더 많은 이제 재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요. 재화를 판매할 수 있다. 더 많은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면, 결국 이 경우에는 기업이 판매를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 Y가 증가하게 되고, 생산량 Y가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케인즈에 따르면은 결국 경기 후퇴나 경기 불황이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 지출의 부족이다. 결국 지출 부족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 문제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는데, 계획된 지출 PE, 그다음에 실제 지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PE라고 얘기하고, 실제 지출은 우리가 AE다. 그리고 계획된 지출은 Planned Expenditure. 그 다음에 실제 지출은 Actual Expenditure.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을 우리가 그 차이는 가계, 기업, 정부 요 세 경제 주체가 생산된 재화 시장에서 실제 지출한 총액, 이것을 우리가 실제 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에 반해서 계획된 지출은 가계, 기업,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만큼 지출고자 하는가 하는 그 총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요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은 늘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그 차이가 있게 된 것이 결국은 이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재고 부족이나 경기 과열이나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폐쇄경제의 계획된 지출을 보게 되면 폐쇄경제 하에서는 요 지출은 계획된 지출은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겠습니다. 소비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정부 지출에서 요 세 경제 주체의 지출의 합이 총 지출이 되겠고 이 셋의 합을 통해서 우리는 총 지출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C에 대해서 요것을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C는 소득의 함수인데 어떤 소득이냐? 소득에서 조세를 뺀 나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가처분 소득의 함수가 바로 실제 소비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쇄경제 하에서의 소비는 이렇게 되는데, 자,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서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우리가 YD,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 YD라고 한다면 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가 요 증가하는 만큼 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는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는 증가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만큼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델타 YD 분의 델타 C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한계 소비 성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계 소비 성향 MPC는 자 이게 0보다 크다는 말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반드시 증가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1보다는 작다. 즉 그 말은 소비의 증가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케인즈의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 한계의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에 있다. 즉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하는 그런 중요한 가정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인즈의 단순 소득 모형에서 보면 투자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하다. 이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 단순 소득 모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정부 지출도 역시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케인즈 모형에서는 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텍스도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일정한 재정 정책 정부의 일정한 재정 정책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지출 함수 2는 자, 요 C 플러스 I 플러스 G니까 여기서 가정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본다면 케인즈의 단순 소득 모형에서의 가정이라고 본다면 요 2는 요 가정에 따라서 C Y 마이너스 T 바 그 다음에 I 바 플러스 G 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된 지출 함수예요. 계획된 지출 함수. 자, 계획된 지출 함수를 우리가 본다면 이 I바와 G바는 일정하니까 이게 만약에 I바가 이만큼이고
G바가 이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요 I바와 G바를 다 합한 거 요것은 바로 요만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Y-T바는 이것이 45도 선보다는 작으니까 요 값은 이것이 이러한 모습, 45도보다는 낮은 요 기울기가 요 45도보다는 작은, 45도보다는 작은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지출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요 셋을 합한 요 I바 플러스 G바 그 다음에 여기다 CY-T와 플러스 I바 플러스 G바 요 계획된 지출 2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은 하되 45도보다는 낮은 모습의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그런 지출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상태 거시경제에서는 실제 지출과 균형상태 거시경제, 자, 균형상태에서의 재화시장에서는 결국 계획된 지출과 요 계획된 지출과 그리고 실제 지출이 같을 때 결국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또 이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것이 총소득이면서 총소득 Y와 총지출 E가 일치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재화시장의 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의 의미는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 균형 조건은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이 만날 때, 자,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계획된 지출이고 실제 지출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실제 지출은 Y와 즉 소득과 지출이 일치되는 그러한 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균형상태의 재화시장에서 총소득과 총지출이 일치되는 선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이것이 늘 일치되는 것은 결국 이것의 45도 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 45도 선이 바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재화시장의 균형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결국 시장의 균형은 요 총소득과 총지출이 일치되는 선과 그 다음에 요 계획된 지출, 요거는 실제 지출이기도 하지만 계획된 지출을 우리가 여기다 같이 그린다면, 저 선을 우리가 같이 그려보면 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E는 CY-T바 I바 플러스 G바 해서 요 계획된 지출, 요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이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균형 상태의 재화시장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요 점을 만약에 우리가 A점이라고 한다면 요 A점이 바로만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항상 경제라는 것이 균형 상태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불균형이 항상 일반적이에요. 경제가 계획된 것과 실제 이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게 마련인데, 여기서 불균형 상태에서의 조정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 있다고 해보면, 여기가 지금 균형인데, 만약에 여기서 균형으로부터 이탈된 이러한 모습을 갖는, 여기가 지금 Y1이다 라고 해보죠. 자, Y1에서는 보면은, 자, Y1에서는
실제 모습이 자 여기 계획된 지출이 계획된 지출.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2인데 여기 Y라는 얘기예요. 여기 Y고 여기 E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 소득 Y1일 때는 Y가 Y1일 때는 E와 Y를 비교해 보면은 E가 Y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즉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에서 생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경제 주체들이 지출고자 하기 때문에 따라서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하게 되어서 항상 여기서는 재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그냥 놔둔다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 요건 인플레이션 갭이다. 우리가 줄여서 인플레 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인플레 갭은 다름 아닌 요 E가 Y를 초과하는 만큼의 요 차이를 우리가 인플레이션 갭이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만약에 소득이 Y2에 있다. 자, Y가 Y2에 있다면 이제 이번에는 Y와 E를 본다면 Y가 E를 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지출보다도 소득이 생산이 더 커서 결국 재고가 누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흔히 기업이 생산해낸 물건을 제대로 다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물가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디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는 디플레이션 갭이다. 줄여서 우리가 디플레 갭이다 라고 부른다. 디플레이션 갭.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디플레이션 갭이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면 균형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냐? 케인즈는 되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조정 과정을 잠깐 본다면 자 여기서 지금 지출이 Y를 초과해요. 그래서 결국 지출이 Y를 초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결국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을 늘려야 된다. 생산을 늘린다는 얘기가 어디로 가는 것을 의미하냐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점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갭이 점점점 인플레 갭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여기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소득이 Y2에 있게 된다면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갭 때문에 오히려 생산된 것이 지출보다도 작아가지고 물건들이 안 팔리는 그래서 재고가 누적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데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해서 결국 생산을 줄여서 결국 균형에 다시금 이르게 하게 되니까 따라서 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다시 요 Y제로의 균형으로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균형 시에 케인즈는 이렇게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거나 또는 재고를 줄여서 그리고 생산을 늘려서 오히려 요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재정정책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우리가 늘리는 것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긴축적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외생변수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킨 이것을 줄여서
결국 소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우리는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텍스를 줄이거나 늘려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소득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정책을 재정 지출을 변화시키거나 조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결국 재정 정책이 되겠고, 이 재정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소득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그래프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재정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지출선은 45도선이라고 있죠? 이게 45도선이고, 이건 실제 지출선. AE, 실제 지출선. 그 다음에 계획된 지출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자, 계획된 지출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획된 지출은 P2선이 계획된 지출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P2가 본다면 계획된 지출은 E는 CY-T바 플러스 I바 플러스 G바에서 요 재정 지출 G바를 늘리는 것이니까, 요것을 늘리게 된다면 요 G바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여기서 지금 본다면 요게 지금 CY-T바 I바 플러스 G바인데 요 G바를 늘리는 것이니까, 자, 요 선 자체가 평행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E1이 CY-T바 I바 플러스 G1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점이 이제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A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B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부 재정 지출 증가가 결국 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추경 예산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면 Y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면 소득이 얼마큼 증가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 지출 한 단위의 증가가 소득을 재정 지출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 지출이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 소득을 몇 배만큼 증가시키니까,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다라고 얘기해요. 승수 효과. 요것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것은 몇 단위,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에 몇 단위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승수 효과다.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다. 그러면 승수 효과가 왜 생기느냐? 우리가 그래프로 잠깐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면 여기서 G0에서 G1바로 증가했으니까 요 차이가 바로 재정 지출의 변화예요. 이게 지금 델타 G라는. 자, 델타 G가 증가한다면 우선 여기서 지금 요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 요 지출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요 G바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자, 여기서 지금 이만큼으로 가는데, 자, 이것 때문에 Y가 여기서 지금 P2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P2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P2는 사실은 Y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가 증가한다는 얘기,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 델타 Y만큼 증가.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자, 델타 Y가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C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C가 증가해요. C가 증가해요. 또 C가 증가하면 다시 또 여기서 지금 본 대로 Y가 증가해요. 또 C가 증가해요. Y가 증가해요. 점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결국 소득은 Y0에서 Y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 증가를 우리가 본다면, 자, G바에서 최초에 G바에서 Y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니까 다시 C가 증가하고 C가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하고 다시 C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 G바의 증가에 따라서 Y 증가는 몇 배의 증가 효과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재정정책의 승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크기를 우리가 본다면 요 델타 Y는 총 소득의 증가분은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델타 G만큼, 그 다음에 델타 G에서 델타 Y분의 델타 C만큼, 이게 소득이 증가니까 따라서 요 델타 Y분의 델타 C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델타 G에서 델타 Y분의 델타 C에서 또 여기다가 지금 또 델타 Y분의 C만큼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것을 다 더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나느냐, 델타 G로 묶을 수 있고, 델타 G는 1 플러스 델타 Y분의 C, 그 다음에 델타 Y분의 델타 C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1 플러스 이것은 MPC이고 요거는 MPC 제곱이고 한계 속에서면 MPC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델타 G는, 자,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여기서 지금 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MPC인 그 값은 결국 1 마이너스 MPC분의 초항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델타 Y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본다면 델타 G분의 델타 Y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한 단위 증가가 소득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1 마이너스 MPC분의 1 배만큼 결국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정부 구매 승수 또는 재정 지출 승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 한 단위 또는 정부 구매 한 단위 증가가 소득의 몇 배만큼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재정 지출 승수 또는 정부 구매 승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다. 0.8이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 델타 G분의 델타 Y,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재정 지출 승수는 1 마이너스 0.8분의 1 하니까, 자, 이게 0.2분의 1이 되고 0.2분의 1은 5니까,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재정 지출 한 단위의 증가는 소득을 5단위만큼 증가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결국 재정 지출 승수가 5라는 것을 우리가 5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재정 지출 승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승수 효과에서 재정 지출 승수 얘기했고, 두 번째로 조세 승수를 본다면 조세 승수는 조세 한 단위가 변화하게 될 때 소득이 몇 단위 변화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델타 D가 T가 증가한다면, 즉 조세가 한 단위만큼 증가한다면 그만큼 델타 Y는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델타 T가 감소한다면 델타 T의 감소에 따라서 결국 소득은 델타 Y만큼 증가하는데, 요 크기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세승수다라고 얘기한다. 조세승수. 그래서 조세 한 단위가 이 소득의 몇 단위만큼 증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본다면, 자, 최초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PE0였어요. 자, 그래서 CY-T 바에 I 바 플러스 G 바, 그리고 여기는 PE1 CY-T1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인데, 여기서 본다면 최초에 조세가 T0였어요. 그런데 조세가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요 자체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소득은 결국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차이가 요게 델타 T이고, 요게 델타 T가 아니라 요게 델타 Y, 그리고 요게 델타 T인데 요 델타 T분의 델타 Y가 다름 아닌 1-MPC분의 마이너스 NPC. 요 도출 과정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자, 요것을 우리가 잠깐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미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본다면, 자, y는 C의 y-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자, 그러면 이때 자, 정미분은 모든 변수가 다 같이 변화한다. 그러면 자, y가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C 프라임 dy 마이너스 dt 바 정미분. 그 다음에 di 바 플러스 dg 바인데, 자, 여기서는 이것들은 안 변화한다 라고 한다면 요것만 남아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본다면 dy를 묶으면 1-c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프라임 dt 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y분의 dt 바분의 dy를 한다면 왜 1-c 프라임분의 마이너스 c 프라임 되어서 c 프라임이라는 것은 MPC 함계소비성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1-MPC분의 마이너스 MPC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조세승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 예에서 자, 조세승수, 자, 여기서 지금 조세승수가 만약에 델타 T분의 델타 Y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MPC가 0.8이라고 얘기한다면 1-0.8분의 마이너스 0.8이 되니까, 따라서 이것은 0.2분의 0.8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것이 조세 한 단위 증가가 소득 4단위를 감소시킨다. 조세 한 단위 증가가 소득 4단위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조세 한 단위를 감소시키면 소득 4단위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조세 승수는 아까 재정지출 승수와는 정반대 효과를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IS 곡선의 도출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IS 곡선의 도출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케인즈의 단순 소득 모형이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가 고정된 투자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 투자는 일반적으로 I바가 아니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I는 이자율과 항상 관계가 있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투자는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는 감소, 금리가 하락하면은 투자는 증가.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 I와 R의 관계는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I 프라임은 요 DR분의 DI로서 이게 의미다. R과 I가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I 프라임은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자율이 상승한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계획된 투자가 감소해요. 계획된 투자가 감소해요. 계획된 투자가 감소하면 계획된 지출선이 아래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 하방 이동은 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가지고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계획된 지출과 계획된 실제 지출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 실제 지출 Y는 2와 일치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계획된 지출은 PE0, 자, PE0, 그래서 PE0, 계획된 지출 PE0는 여기 그때 만약에 금리가 R0였다, R0였을 때 요 계획된 지출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면 우리가 금리 아까 B가 CY-T바에 I바 플러스 G바에서 요 I바가 만약에 R0에서 R1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요 I바가 감소하기 때문에 요 PE 자체가 아래쪽으로 쉬프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방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PE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1으로 상승하게 되면 요 R1이 R0보다 크기 때문에 요 PE1이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을 비교해 본다면 소득이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과 I의 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R과 I의 관계가 역관계라고 그랬죠. R이 상승하면 투자 증가, R이 상승하면 투자 감소, R이 하락하면 투자 증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R과 I의 관계선은 항상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의 선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I와 R이 이제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R과 Y의 관계를 나타내는 IS 곡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본다면 선 R0, 여기서 지금 본다면 자, R0였었는데 R1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R0에서 R1으로 상승한다고 했어요. R0에서 R1으로 상승했어요.
자, R1으로 상승하니까 투자는 I0에서 I1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투자가 감소하니까 투자 감소에 따라서 결국 소득도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새로운 요 A점과 요 B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바로 A'점, B'점이 되고 요 A점과 B점으로부터 요 A'점, B'점이 도출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게 바로 IS 곡선이에요. IS 곡선. 그러니까 IS 곡선은 결국 투자, 그 다음에 요 지출, 계획된 지출과 이 실제 지출 간의 관계로부터 요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요 선을 우리가 IS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IS 곡선은 결국 주어진 이자율에 대해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그런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요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 IS 곡선은 요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은 요 선이 균형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든가 요 선에서 이쪽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불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불균형. 그러면 재화시장의 균형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 불균형은 어떠한 불균형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책에는 그러한 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구현해서 이것을 설명해 보면은 자, 여기는 재화시장의 균형, 즉 소득과 생산과 지출이 일치되는 점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해보자면 자, 여기에 갔어요. 여기 가는 건 무슨 얘기냐면 Y와 R을 비교해 보니까 R이 더 높아요. 자, R이 더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본다면 자, 여기서 지금 R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게 높아졌어요. 이게 높아지니까 이게 높아짐에 따라서 I바가 감소하게 되고 I바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지출과 생산을 비교해 봤을 때 지출보다도 오히려 이제 생산이 오히려 여기서 지금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R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투자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생산이 결국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여기는 결국 금리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초과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 공급. 초과 공급. 이에 반해서 금리가 낮아졌다. 자, 금리가 낮아진다면 R0보다도 만약에 R2가 되어서 금리가 낮아진다면 투자가 증가해서 이에 오히려 이제 지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지출이 증가하게 되에 따라 여기서는 총 수요의 초과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갖다가 ED라고 불러요. ED. 그래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초과 공급 영역, 왼쪽은 재화시장에서의 초과 수요 영역이 된다. 바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이 선들을 이 경계상에 있는 것이 바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재정정책과 IS 곡선은 여기서 지금 본다면 결국 이 IS 곡선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재정지출이 증가한다.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면 이 IS 곡선이 결국 이것이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하게 되니까 G바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G바의 증가에 따라서 결국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IS 곡선은 결국 여기서 지금 초과 수요가 되니까 여기에 초과 수요가 된다면 이것이 초과 수요가 되려면 여기가
이쪽으로 가야지 결국 이 왼쪽이 초과수요니까 균형선의 왼쪽이 초과수요니까 이 손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결국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런 새로운 G바가 되니까 이 G바가 증가할 때는 IS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가 일어나요. 오른쪽 시프트. 오른쪽 이동이 일어난다. 시프트라는 말은 이동. 그래서 G바가 증가하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시프트하게 됩니다. 반대로 G바가 감소하게 된다면 IS 곡선의 왼쪽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왼쪽 시프트. 또 T바가 변화한다면, 자 T바가 변화하게 된다면 이 T바가 증가하게 된다. 이제 이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C가 감소하게 되고 C가 감소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IS 곡선의 왼쪽 시프트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G바가 변한다든가 T가 변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지금 IS 곡선 그 자체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IS 곡선과 이 재화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것이 화폐 시장과 LM 곡선이에요. 화폐 시장과 LM 곡선. 우리가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을 갖다가 IS 곡선이라고 얘기했다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가 LM 곡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화폐 시장과 LM 곡선의 관계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 유동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화폐 또는 통화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통화량, 화폐량 또는 유동성 다 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유동성 선호 이론은 케인즈에 따르면은 이자율이 가장 유동적인 자산인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동성 선호 이론이 LM 곡선의 기초가 돼요. 이자가 유동성 선호를 포기한 데 대한 대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유동성 선호에 대해서 케인즈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기. 화폐 보유의 세 동기. 첫 번째, 화폐 보유의 세 가지 동기는 거래적 동기가 있어요. 거래적 동기. 즉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다. 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는 일반적으로 화폐를 갖다가 우리가 L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화폐 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의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득의 함수. 자, 소득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면 유동성 거래적 동기에는 유동성 수요는 점점점 커질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결국 Y가 적기 때문에 따라서 L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 자,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우리가 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도 역시 Y의 함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예비적 동기라는 것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항상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적 동기를 우리가 LT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예비적 동기는 LP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LP. 그래서 precautionary. 자, 그래서 이 예비적 동기에는 화폐 보유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소득이 커지게 되면 예비적 동기에는 화폐 수요도 커지게 되고 소득이 작아지면 예비적 동기에는 화폐 수요도 그만큼 작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둘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둘을 합해서 전부 다 요 화폐 수요는 결국 소득의 함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동기는 바로 화폐 보유를 왜 하느냐? 이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에는 화폐 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기적 동기에는 화폐 수요도 있어요. 투기적 동기. 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 자기가 가진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화폐를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적 동기에는 화폐 수요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의 화폐 수요를 하게 되냐면은 결국 소득보다도 일반적으로 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아지면 돈을 갖고 있다가 금리가 높아지는 그 수익을 따라서 자기의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버리니까 이 투기적 동기에는 화폐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유동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해서 오히려 요 R이 낮아질 때 오히려 사람들은 화폐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요 R과 투기적 동기에는 화폐 수요는 그만큼 낮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둘을 다 합해 보면은 유동성 선호, 즉 화폐 보유는 결국 화폐 보유는 소득의 함수와 이자율의 함수다. 소득이 커지게 되면 화폐 수요는 커지게 되고 금리가 높아지면 화폐 수요는 그만큼 낮아지므로 따라서 소득과 요 거래적 예비적 동기인 화폐 수요는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서 L이 커지는 반면에 금리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투기적 동기인 화폐 수요는 작아지므로 따라서 이것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금리와 반비례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총 화폐 수요는 화폐 보유는 소득과는 항상 정비례의 관계. 그리고 금리와는 항상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폐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화폐 시장